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신당 준비 작업을 인정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 만날 뜻이 있다고 밝혀 연대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 이른바 희생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종료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비판이 나왔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궁금 함께 하실 분들, 오궁금 해결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장갈 기자, 귀갓길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 네. 이번엔 한 20대 남성이 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욕설은 물론이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의 SNS에다가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는 등 피해자를 비방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 A씨를 입건을 했는데 피해자가 얼마나 2차 가해에 고통스러워했을까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음이 골마가는 거라서 사실 오히려 더 불안해지죠. 저는 이게 더 묻지마 범죄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범죄를 당했었던 건데 또 모르는 타인한테 공격을 받아서 그게 되게 위압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받고 또 뭐 반성커녕 노골적으로 뭐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교수님 일단 네. 피해자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이 피해자한테 욕설을 했어요. 이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우여곡절 끝에 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었다가 수사 결과에 의해서 20년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여성 그 당사자는 정말 그 시점에서도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이미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네.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에 그 익명성에 숨어서 나를 계속 문자 폭탄식으로 공격하는 더군다나 용기를 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2차 가해 이상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점에서 저는 뭐 두 가지 정책 좀 함의를 좀 생각을 우리 사회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그 성범죄 관련된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있어서 지금의 인프라보다 훨씬 대폭 강화할 그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지금까지는 가해자만 처벌하는 것에 국한되는 이런 것이었고 피해자는 저 멀리 증거 방법의 변방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가의 그 존재한 이유가 그 안전한 삶의 그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이를테면 금전적인 보상의 지원뿐만이 아니고 안전한 쉼터 또 평상시에 무엇인가 신변 보호를 하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확충 이것이 첫 번째 정책적인 이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가해자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성을 비하하는 마치 그 남성 지향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 것인지 즉 바꿔 얘기하면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또는 그 데이트 폭력 이것이 이른바 젠더 폭력이라고 유엔에서 명명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여성가족부 그 장관은 사실상 젠더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렇게 포함하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인하대 대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 또 신당동 그 여성 살해 사건에서도 기자가 물었을 때 그 젠더라고 하는 말 자체를 상당히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피해를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뭐 이런 네. 그 정책적 개선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의견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희 교수님, 그리고 이 남성이요. 보니까 지난 8월부터 온갖 욕설을 집요하게 해댔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욕설을 듣고 잘 믿기지가 않아서 혹시 이분이 무슨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인지 검증을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남성이 보낸 문자를 보니까 뭐 인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남성은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죄자에게 심리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동조 심리인데 무엇을 동조 과연 심리? 네, 무엇을 동조할 수 있는가? 우리 온 국민이 알다시피 지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도 죄가 없이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보복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동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남성 20대 남성 뭐 공감 능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서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 남성 역시 이런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 정도 폭력은 있을 수 있다. 뭐 일회성 폭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남성도 상당히 요주의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여성이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좀 보호하고 이런 어떤 SNS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격했다라는 거 봐서 남의 일에 왜 간섭이냐라는 말도 쓴 걸로 봐서 혹시 이 남성도 이미 이런 비슷한 어떤 범죄에 염려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추측도 제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도 좀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임지혜 변호사님, 그리고 일단은 이런 온라인상의 욕설, 협박의 경우에요. 뭐 익명이다, 아니면 뭐 서버가 해외에 있다, 이래도 사실 다 잡아서 이게 처벌이 가능한 거죠? 네, 결국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요.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SNS는 결국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관련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주지 않아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떠다니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과는 다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요. 수사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은 물론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지만 어떤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있지만, 그리고 또한 해외에 있다 보니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소 시간이 국내에 있는 서버보다는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IP 추적을 통해서 특정인을 딱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 잡힌다?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좀 예상하세요? 지금 일단 온라인상,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활용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또 협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사실 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 정말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국 어떤 모욕죄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나 협박 혐의 등도 사안에 따라서는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일회성인 어떤 협박적인 메시지 같은 거 보내면은 크게 사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요, 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유명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업체의 대표들도 나서서요, 이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요. 무관용 원칙.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고려할 때 징역형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징역형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사필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만큼 그대로 자신한테 돌아간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혼을 앞두고요, 자신의 아내와 다른 남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이 또 SNS에 올린 남편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 A씨와 이 아내 B씨는 갈등이 있어서 지난해 6월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해서 또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관계 영상 그리고 사진을 자신의 SNS에다가 총 2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부부고 또 자신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자와의 사생활 영상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내와 영상도 올린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네, 이거는 리벤지 포르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보복성 포르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이나 부부간에 이제 이별을 할 때 그냥 순순히 이별하는 게 아니라 복수심에 사로잡히거나 보복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성 동영상을 유포시키는 건 이 여성에게는 사실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고. 인격살인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어떤 이제 평생의 고통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 모두가 아닙니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뭐 디지털 장의사한테 그 뭐 영상을 없애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평생의 고통 속에 빠진 것을 알고 사실은 극단적으로 하는 선택을 한 여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정말 그 극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내를 상대로 이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복수심이나 질투심이나 보복감에 너무 크게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 본인의 그 다른 남성의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이고 본인의 영상까지도 올리고 본인의 신분이 지금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얼마나 뭐 괴로워서 그랬겠어요라고 이해해 줄 수는 절대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여성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볼 것이고 또한 이 둘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아이고. 이 엄마와 아빠의 불화를 넘어서서 이 엄마의 영상을 언젠가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일단 이 남편의 직업이 공무원이더라고요. 이 직업상 공무원은 이런 짓 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SNS에 올렸다. 충분히 이거 걸릴 거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인 그 비행, 성적인 공상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불법적인 상황은 이를테면 동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불법적인데 그보다 사실 저는 더 이상한 것이 이른바 그 제3자가 등장하는 그런 것까지 이 자신의 그 아내와 함께 찍었다고 하는 거. 네. 그것이 바로 이른바 뭐 초대남이 등장하는 이 부분도 공무원을 떠나서도 사실상 이상한 성적 비행인 것이죠. 초대남이 제3자와의 예. 관계를 그것을 어떻게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그 공무원으로서의 평균적 규범 이상의 도덕성이 있는 것인가? 일단 이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두 번째는 최근에 왜 이렇게 그 공무원들의 그 성적인 비행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해양 경찰관이 사실은 자신의 그 여자친구를 또 성폭행 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또 그 해양 경찰이 되기 전에 지금 얘기했던 초대남으로 응시했던 뭐 이런 경력도 있었던 거죠. 뭐 이런 문제점들 또 일반 경찰도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성추행이 그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모범이 돼야 될 그런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적 비행과 성적 불법 행위를 그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면 이 범죄라고 하는 것 이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직무 몰입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보게 되면 근무적 해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그 측면에서 개인의 성적 일탈을 그 넘어서 대대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공무원 조직에 무엇인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번 사건도 공무원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해양경찰 또 지난주에 있었던 경찰 공무원 등등의 좀 제대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공무원 전체는 아니고요. 일단은 일부일 수는 있으면 일부의 일탈일 수는 있으나 일단 이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 남편이요. 근데 이 되게 큰 죄 같은데 그냥 집행유예로 끝났다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원치 않는 그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큰 범죄지만요. 일단 이 촬영한 것을 동의 없이 배포, 유포, 게시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SNS의 전체 공개로 이런 영상들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무척 나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아내였던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제 면접 고소권도 행사할 예정이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서 참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건 사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네. 재판부에서 어떤 의도로 이 점을 양형 요소로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는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 바지만요. 사실상 아이들이 있음에도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가중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가중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런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요즘 특히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건 저희가 다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아이들만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정말 어른이 제발 어른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가희 기자, 이번에는 한 비정한 70대 남편의 사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70대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유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네? 아내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면서 도망을 쳤더니 아내를 다시 잡아와서 묶어두는 등 폭행한 남성의 얘기인데요. 네. 7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아내에게 유서를 써라. 내가 어젯밤에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다라고 협박하면서 유서 작성을 강요했는데요. 이 아내 B씨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집 밖으로 도망간 아내를 쫓아가서 차에 태워서 다시 집으로 온 뒤에 이 아내의 손을 이 거실 난간의 끈으로 묶고요. 네. 또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박상희 교수님. 네. 아내를 이렇게 괴롭힌 게 사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70대 네. 할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된 가정폭력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이 지금 아내가 나이가 연세가 지금 70대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 남편의 방법을 보면 상당히 엽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내한테 이제 유서를 쓰라고 하죠. 유서를 쓰면서 어떻게 죽일지도 생각해놨다고 이제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도망갔더니 잡아와서 집안의 난간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저귀 천해가지고 목과 머리를 또 둘둘 감싸죠. 네. 거기에 또 그 전날 지금 범행 전날 오후에도 병원에서 이 아내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입원실에서 발로 아내의 목을 잡고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아내가 복도로 나가니까 그 복도를 또 따라 나가가지고 얼굴을 또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네. 이 방식이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가정폭력의 진화 발전한 방식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툭툭 치거나 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갖가지 방법으로 지금 아내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이 평생 세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 피해자인 아내가요, 이 처벌 불원서라고 하죠.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남편한테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또.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반복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행죄라고 하면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폭행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추후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밝히면요, 네. 더 이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유서를 쓰라고 강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요, 미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지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4개월. 그렇죠. 사실 이 죄질에 비해선 처벌이 굉장히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가해자가 고령인 점, 그리고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죄질을 다 나쁘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겠지만 사실상 또 반복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가정폭력이 사실 무서운 것은 문 닫고 나면 우리가 그 집안의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도 일단 꺼리게 되고요. 일단 신고를 해도 이런 식으로 금방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철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좀 맞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남게 됩니다. 네. 이 교수님, 일단 네.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내가 또 집에 가서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처벌 왜 이렇게 낮냐, 네. 이렇게 공분을 좀 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여론 자체는 아니 그 집행유예가 이게 말이 그 되냐? 네. 죄질 자체가 너무나 그 비인도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이 유서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살인까지도 생각을 했던, 그럼 적어도 살인 예비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온 그 재판부의 그 시각은 그 선진국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옛날식 그 패러다임에 네. 지금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도적인 이제 변화가 그 있었었는데요. 가정 폭력을 단순한 이를테면 부부간의 문제로 그 본다거나 정말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량이 나눠지는 건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벌써 그 선진국에서 30년 전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검찰 단계에서는 꼭 구속을 해서 기소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엄벌이 그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제가 그 추정컨대 70년 동안 아마 저 할머니께서는 계속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결혼 이후에 네, 그럴 그런 수 있다. 의미에서 사실상 이 반의사 불벌도 진정한 의미에서 반의사 불벌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시 복귀하게 되면 또 다른 이 더 진화된 왜 이렇게 신고를 했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가혹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거의 그 선진국의 사례였고 선행 연구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대폭적인 좀 개선이 있어야 될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할머니 정말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얼마나 좀 매일매일 지옥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무슨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MB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서 한 남성이요 여성들을 막 성추행하고 다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인데 뒤에서 껴안고 빠르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유유히 걸어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도 성추행을 했거든요. 이거 CCTV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남성이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어디론가 걸어가죠. 한 여성이 어이구, 예.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확 껴안았어요. 여성이 화들짝 놀랐는데 네. 남성이 뛰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유유히 걸어갑니다. 황당하네요. 네, 이 남성은 이날 첫 범행 이후에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네. 이곳 횡단보도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거였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뒤에서 와라 이렇게 안아버리는데 이 상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른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연쇄 성추행범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쇄 성추행범. 네, 계속적인 성추행을 끊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특히 그 10월 25일, 10월 27일 그리고 이번 그리고 그 피해자도 1명이 아니고 요번에 2명을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오. 그리고 그 지역이 그 동네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른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정주형, 그죠? 그 동네에 살면서 일정한 자신이 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공격을 표적으로 삼는 하나의 그 급습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죄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를테면 그 도찰, 그죠? 카메라를 이렇게 잘못 오용해서 사용한 것을 또는 음란물을 자신의 여러 가지 그 폴더에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자극을 받아서 보이는 여성에 대해서 일정한 왜곡적인 표현을 하는 네.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습성이 상당히 그 농후하고 이미 발각되지 않았지만 신고되지 않았지만 다른 성추행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수사의 여죄 수사의 초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일단은 범인이 잡혀서 다행인데 이 동네에서 성추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주민들은 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범행의 장소가 뭐 5분 안쪽으로 가까운 곳에서도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데 동네 주민으로서는 이제 성추행범이 우리 동네에 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길거리를 나갈 때마다 뭐 슈퍼에 갈 때나 편의점 갈 때도 계속 불안하고 딸들을 내보내는 부모님 마음은 더더구나 불안하겠죠. 그런데다가 이 남성 뭐 성추행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혀 경각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보이고 죄책감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도착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치료를 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은 처벌을 받아야 될 건지 어쩌면 처벌을 받은 후에 또 치료를 받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좀 상태 파악이 된 후에 후 조치가 되어야 동네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가볍게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 CCTV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굉장히 대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건 사실 이런 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이제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요, 이번 처벌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처벌을 받고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또 재범할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워낙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기도 하고요. 어떤 적절한 치료 등이 없다면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다음에는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사건들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국민들 대부분, 대다수가 또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백주대낮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 슬프고, 이번 사건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요, 경각심 갖고 있고 어떤 꼭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이고요.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픽의 박진아입니다. 연봉 총액이 9,200억 원 상상 가시나요?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이번 계약 금액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의 계약을 맺은 오타니, 전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액의 계약을 성사한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9,200억 원, 이 천문학적 금액이 어느 정도인 거냐면요. 계약 금액을 5만 원권으로 쌓았을 때의 높이가 2024m,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보다도 높은 겁니다. 올해 44개 홈런이라는 만화 같은 성적을 내보인 만큼 오타니의 몸값도 말로 홈런을 친 듯하네요. 하얀 밥 안에 모두를 경악하게 할 만한 것이 들어가 있었어서 논란입니다. 흰 밥 속에 섞여서 자세히 보셔야 할 텐데요. 밥 사이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수건입니다. 아니, 밥통 속에 수건이라뇨. 강원도 한 스키장 내 식당에서 벌어진 일로 직원의 실수로 수건이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요. 이미 300명 정도가 밥을 다 퍼간 이후에 발견된 거였습니다. 이 소동에 스키장 측은 사과를 했지만 당초 고객센터에 글을 쓴 이에게만 보상 이야기를 꺼내는 등 태도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느 광고 문구처럼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위생에 신경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부산 전통시장 들렀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시민들의 환호 속에 쉿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도 화제인데요. 이와 함께 당시 이 회장이 다녀간 이 어묵집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어묵 국물 리필을 했던 이 어묵집, 현재 포털 사이트 전면에 이 회장의 먹방 사진을 게재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선 10억 원 이상의 광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데요. 누리꾼들의 말처럼 이 어묵집 정말 장사운 대박난 듯하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강의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장 기자, 주말 동안요, 이낙연, 이준석 두 전직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합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회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서로 때가 되면 만나겠다,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3지대 세판 짜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시겠습니까는 예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건 또 깊은 상의가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아마 이낙연 대표님처럼 사실 대통령 빼고 모든 직위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같이 그리는 울타리가 돼야 될 것이다. 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좀 거리를 좀 두는 모양새였는데, 이준석 전 대표 보고 이제 정치 좀 보기 드문 인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동 가능성을 갑자기 내비쳤단 말이죠. 네.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정치권이나 병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의 적. 그러니까 공동의 적은 네. 둘 사이는 나의 친구입니다. 어허.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창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반윤의 가치를 같이 갖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만평에서 봤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을 제압하려는 이른바 이의제의라는 만평이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는 흥미로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까지 창당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준비를 하나도 해놓지 못한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신당 창당에 필요한 여러 인물들을 모은다거나 출마 가능한 사람들을 모은다거나 이런 걸 해왔었거든요.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할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뭐 이낙연 전 대표 실무적으로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뭐 실제로 좀 들으신 얘기는 없으신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만한 행보들은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그 저번에 깔린 것들은 민주당이 변해라 그 얘기거든요. 혁신해라. 그러니까 이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꾸 세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메시지가 네. 세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까지 만나겠다는 거는 정말 당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신당까지라도 창당할 만큼 각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뭔가 그 혁신의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본인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당을 통합시키고 내년 총선에 있어서 뭔가를 해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상임 고문입니다. 뭐 김부겸 총리, 그다음 정세균 총리 다 아주 기라성 같은 상임 고문들이기 때문에 상임 고문들이 모여서 신당을 창당한다. 이 정치사에서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자체가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매우 잘해서 윤석열 정부가 매우 잘해서 위기다. 뭐 그렇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못하고 있는데 통합만 하고 좀 부족한 부분만 채워가면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뭐 아주 악재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당을 떠난다. 그랬을 때 명분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들은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변화가 그래. 받아들이지 네. 않는다면 아까 네. 그 세 명의 총리 네. 뭐 바뀔 의향이 없을다 그랬는데 그만큼 바뀐 만큼 그만큼 파급력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요. 혁신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들이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물론 열매는 없었지만 최소한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에 있어서 치열하게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들은 다선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이 정치를 했던 영역에서 하나의 체제로 몰입돼서 기득권 정치를 하지 말고 뭔가 좀 국민들이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혁신의 의지, 혁신의 결과물을 내놔라. 내놨을 때는 아마 명락해동이 바로 성사가 되면서 민주당은 이런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추측론들은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7일 일단 신당 창당 뭐 기한으로 일단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창당을 뭐 다시 뭐 바뀌면 다시 창당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꾸로 보면 이 대표를 잡을까요? 저는 서영주 의원 얘기하신 부분과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나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쌓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국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는 당에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 1년 6개월까지의 과정,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은 목표 수준을 설정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탈당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수준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 가능하겠느냐?
그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 원래는 창당한다고 했는데 이날 탈당을 해서 뭐 한 달여간의 과정을 거쳐서 신당 창당하겠다는 그런 풀이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연대 움직임에 관해서요. 일단 여야는 안테나 일단 바짝 세우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일단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그걸 뭐라 낙준 연대 이렇게 되면 그 교섭단체 가져갑니다. 아주 파괴적인 타격이 올 겁니다. 그걸 낙석연대라고 안 하고 낙준연대라고 하나 보죠? 제가 볼 때는 낙석연대 같은데. 아, 낙석연대입니까? 설사 신당 만든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 예. 수도권과 호남, 예를 들어 뭐 호남에서의 어떤 표의 갈림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겁니다. 낙준, 낙석연대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관계 대변인 일단 두 사람 뜻이 맞는다면요. 만나서 일단 신당 창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의견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김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득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뭐 교섭단체까지 가능할 정도겠느냐 22% 정도 득표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두 분 만나서 여러 가지 가능성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지금 처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당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이 당에서 활동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치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당 창당에 관한 시나리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분이 만나서 뭐 일정 정도 공감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데 그게 뭐 지금 하태경 의원처럼 뭐 20석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송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창당 가능성 둘이? 둘이 만나서 창당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수는 있겠지만 둘이 만나서 손잡고 가는 건 아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면 땡큐죠. 고맙죠. 지금 여러 가지로 동력이 빠졌을 텐데.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거는 본인의 메시지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이에요. 그래서 정치다. 그럼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뭐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결국엔 정치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출발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게 이제 명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바꿀 턱이 없고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명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했다가는 본인 정치하려고 나왔구나. 라는 순간 새가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 얘기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자체가 사라질 때 그러니까 명분이 이제 쌓일 때 그때는 창당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도부가 지금 혁신 부분이나 이런 거를 그거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내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그냥 강한 마중물의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손을 잡고 삼지대를 창설하는 거 그거는 아주 영원한 얘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뭐 만남도 꼭 빠르게 추진할 거라 보십니까? 결국에는 지도부 이재명 지도부의 결단에 달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안에서 원칙과 산식 등 좀 당내에서 반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얼만큼 끌어안느냐. 뭐 다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고 통합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숙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어렵다는 것을 지도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재명 대표 이하의 많은 지도부들이 고민을 할 거고 어차피 이낙연 지금 전 대표를 안 만나더라도 김부겸 총리나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를 만나면서 좀 얘기를 만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물밑 작업해서 기류가 어떤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혁신의 결단 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는 거는 좀 만나기 싫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뭐 선거제랄지 뭐 바뀌지 않는 거, 그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만나자 이런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운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아 이거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계속 이런 그 긴만 모락모락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단코 이재명 대표한테는 좋은 어떤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끌고 갈수록 안 좋기 때문에 빠르게 결단하고 빠르게 혁신 부분으로 차츰차츰 성과부를 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명락회동을 통해서 좀 당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지도부로서는 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켜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장관 기자, 일단은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이 모임도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굉장히 반발하고 이제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주말에도 한번 모였고요. 지금 좀 가시화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원칙과 상식 소속 4명 의원이 지지자들 모아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크쇼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또 아직까지 신당 창당 계획에는 선을 그었는데 12월을 마지노선으로 언급을 하면서 추후 독자적으로 행보할 가능성, 그러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이 4명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뭔 말만 하면 뭐 그냥 마구잡이 달려들어서 쥐어 패고 흔들고 우리가 지금 원시 시대로 돌아와 있나? 힘 있는 놈이 장땡인 상황으로 가는 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학 숙제 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한번 저희는 솔직히 벼랑 끝 전술입니다. 성주 대표님, 일단은 뭐 원칙과 상식, 신당 창당에는 뭐 그렇게 하진 않겠다. 약간 선을 긋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결국 이들이 탈당 수순 밟게 될 거라 보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분들이 이제 빨리 나가서 좀 분열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 국민의힘이나 보수 패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반드시 나간다. 네. 나가야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들을 취재를 했어요. 만나서 얘기도 했고 정말 선배님 어떻게 하실 거냐. 내가 왜 민주당을 나가야 돼? 손해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의 어떤 삶의 궤적 자체가 민주당과 함께했습니다. 당직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삶 전체를 민주당과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톤을 높이는 거예요. 이 톤을 높여서 묵직한 도를 계속 지도부에 던지는 겁니다. 이 보통 이제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네. 보통 12월이다 기한을 주고 잘못하면 우리가 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그런 정치적 메시지이지 신당 창당 같으면 저렇게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대의 개념으로 봅니다. 예. 저는 만약에 이제 그동안의 혁신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분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제였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고조됐을 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총선이라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인데 이른바 반명 의원들에 대한 저격 공천이 본격화된다면 이분들 당내에서 활동한 걸 공간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이분의 스타일이 신중하고 뭐 엄근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당 가능성을 말은 하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최근에 오는 그 발언들을 보면 이미 마음은 굳히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 남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취재를 했다고 하지만 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부 생활을 하면서 네. 여러 유력 대권 주자들이 뭐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었는지 선거를 어떻게 치렀었는지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선택지는 이미 신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뭐 정치부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반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어서 예를 들면 2015년을 기억할 거예요. 16년, 15년인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이죠. 그때 민진모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무슨 행동해서 비주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탈당하겠다라는 식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네. 당시에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제 갈라선다, 분열한다,
여기에서 신당창 나온다 했는데 그분들 다 단수공천 받고요. 지금까지 주류가 돼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누구 말씀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선두를 달리던 이재명 대표가요. 그 아래까지 턱 밑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죠. 네, 누굴까요? 바로 한동훈 장관인데요. 네. 한국갤럽이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를 19%가 선호한다고 답했고요. 한동훈 장관이 16%로 이재명 대표와 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또 아래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이낙연 전 대표가 3%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계속해서 선호도가 오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 줄었습니다. 또 국민일보가 의뢰한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 조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24%, 한동훈 장관이 19%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050 세대에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한 장관은 60대와 70대의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오차 범위 이내로 일단 이재명 대표를 추격을 했어요. 안에까지. 일단 총선 출마 자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 지금까지 행보만으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전 뭐 사실 이번 그 조사 최근에 나오는 뭐 차기 지도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닙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대선은 이제 3년 6개월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차기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종의 진영 간의 인지도 뭐 이런 평가에 불과하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은 최근의 행보와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뭐 100%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한 이후의 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고 봅니다. 네. 연령도 그렇고요. 살아온 궤적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뭐 많은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도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우리 중도와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기대감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1, 2위 달리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이 사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충돌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는데 또 그동안 있었던 두 사람의 이제 발언, 뭐 계속 충돌했었는데 그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두 사람 지금까지 굉장하게 치열하게 치고받았네요. 서영주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도 그렇고 일단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야권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야권이 아니라 여권의 영향이 있죠. 야권의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하던 거 계속 하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거기에 올라타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올라온 것은 그거예요. 그럼 본인이 법무부 장관 내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하고 각을 세우면서 몸값을 키워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선에 나간다, 정치권으로 들어온다 하니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발언 수위들을 계속 언론에 높게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이제 최신 효과라고 하는데 새 거잖아요. 정치권에 들어오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지지율보다는 한동훈 장관한테 좀 조언을 드린다면 정치사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치권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 김무성 전 대표, 그다음 황교안 대표 지지율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역사의 뒤안길로 금방 사라지는 게 정치판이다 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행보, 신중한 태도, 신중한 메시지를 내는 것들 한번 고려해 보셔야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야권보다는 여권에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뭐 그래도 파급력이 일단은 공격수로서 뛸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야당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게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각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왜 그러면 보수와 중도 세력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하나의 정치적 후보자의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심리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통해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도 궁금합니다. 총선에 일단 뭐 격전지 출마냐, 비례대표냐 뭐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당에서는 네. 뭐 아직 뭐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본격적으로 한 건 없고요. 네.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에 뛰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어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가서 어떤 성과물을 내겠다라는 적극적인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의 이 정치인 변신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래가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아직 정치에 뭐 입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에서 잘 이 정치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뭐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예, 제 말씀하시죠.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은요 절대 험지에 가지 않습니다. 일단 비단길을 가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강남, 서초,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세가 강한 쪽으로 가는데 뭐 이제 대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수도권 출마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례도 고려를 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과 뭐 좀 연결이 돼서 한동훈 장관이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끌 공산이 크기 때문에 비례도 가능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참 그래도 집권여당인데 좀 안쓰럽습니다. 한동훈 장관 없으면 선거를 못 치를 정도로 당이 망가졌나 좀 싶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네. 정말 일단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종료하지 않습니까? 네. 오후에 이제 최고위원회 혁신안 올리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한동훈 장관 역할론도 커진 것 같아요. 원래 24일이 예정일이었죠. 그러니까 혁신이요? 뭐 한 10여일 이상 일찍 종료를 하게 된 셈인데 뭐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뭐 맨손으로 종료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당 내부에서 한 평가는 다릅니다. 혁신위 자체에서도 이런 평가를 했죠. 50%는 성공했다고 본다. 나머지 50%는 당에서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공이 당 지도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위에서 제시했었던 우리 당의 혁신 방안, 뭐 포용과 혁신, 또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간은 조금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당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역할로는 뭐 많은 분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공동선대위원장 때문에 얘기도 나오고요.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든 뭐 다양한 그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소영주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동훈 법무장관밖에 없느냐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양한 그 당의 전략적 자산들을 활용해서 내년 선거 반드시 뭐 과반 이상 과반 이상으로 뭐 득표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죠. 근데 한동훈 장관 빼고 누가 있을까요? 뭐 원희룡 장관. 이제 결국에는 뭐가 좀 이렇게 비극이냐면 원래 이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자율성을 가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섭하지 말라고 심판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한동훈 장관이 온다는 건 윤심당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 어떤 영향력 하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신세가 됐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여전히 민주당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바로 휴직이 없이 민주당 대표로 활동하게 되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갈등 요인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다음 총선도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간의 양자 대결 성격이 더 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이 어쩌면 대선 2라운드가 돼서 사실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의회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저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효과가 있을 텐데 지지도가요 다 피할 것 같아요. 30%를 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활동 종료하는 날인데 일단 정광재 대변인, 당 지도부가요, 당 주류 희생 등 마지막에 혁신안 받을까요? 적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당대표가 말씀하셨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언을 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당의 이 희생 의지를 확인했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희생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사람들의 개인 선택권을 당 차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억압한다든가 이거를 억누르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들의 오랜 그 숙고의 시간과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관 기자, 일단 당내에서는 일단 지도부 책임론이 일단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갔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을 좀비 정당으로 만들었다. 수술하러 온 인요한 혁신위의 메스를 빼앗고 수술대에서 내쫓았다면서 이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또 서병수 의원도 인요한 혁신위 실패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김승수 의원은 내부 총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고요. 또 박대출 의원은 대안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건 필패의 지름길이라고 현 지도부를 옹호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민주정당에서 저렇게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분들은 대부분 당에서의 그 입지가 이른바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게 당내 전반에 팽배한 전체적인 의식은 아니다, 인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한테 화살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수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론도 있고 사퇴 압력도 있고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 김기현 2기 체제가 어떻게 해서 생명줄을 연장을 했는지 혁신입니다. 근데 혁신위를 떼고 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미 때는 늦었다. 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눈앞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갈 것이다. 한 번 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